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역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가장 먼저 미국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미국에 나왔던 뉴스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아마 이 부분을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방금 우리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지수는 약간 혼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여전히 현재 주가의 패턴은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서 약간은 중간에 마디존에 걸린 듯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께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틱톡 전쟁, 이것이 이번 주에 다시 더 큰 쓰나미로 과연 미국과 중국의 지난번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 맺었던 1차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시장에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셨듯이 이게 또 약간 뒤로 연기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중국은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정책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이것이 혹시 지난번에 했던 모택동, 마오쩌둥의 지구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이 상당히 설득력에 다가오는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에 드디어 미국 대선의 본선 가도가 드디어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일들이 발생됩니다. 월요일 날 바로 미국의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합니다. 일단 먼저 이것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다소 약간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 5차 부양책, 이것이 이번 8월 달에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다음에 공화당의 전당대회, 이게 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게 저 뒤에 9월 달 이후에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제 핵심이 다음 주에도 가장 뉴스를 장식할 핵심이 바로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조 바이든에 대한 얘기가 조금 좀 약간 우리가 듣기에 조금 심상치 않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미국이 늑대 외교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럼 늑대 외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누가 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조 바이든에 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의 숨겨진 세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어떤 카드를 이용해서 공략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또 주시장을 굉장히 또 유동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지금 미국의 중국 옥죄기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호칭부터 미국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중국 정부라고 했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찍어서 중국 공산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제 미국은 모든 정책이 중국 국민과 중국 공산당을 나눠서 놓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이런 개념이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다. 너무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국민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소위 간극 벌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을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산당을 붙여서 공산당 총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산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이제 중국의 공산당은 미국에 발을 붙일 수가 없고요.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중국 공산당들도 오히려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있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계속 미국을 속칭 까고 있지만 자녀들은 전부 다 어디 와 있습니까? 미국에 유학하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대략 추산한 거니까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완전하게 중국과 주적으로 갈라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허드슨 연구소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미 중국과는 똑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고, 그것은 제2의 콜드 워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레이 달료 얘기대로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극한 대치는 결국은 그것이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군사 충돌까지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미국의 압박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3대를 인도양에다가 배치했습니다. 바로 어디를 겨냥한 거냐? 바로 남중국해를 겨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은 저쪽 뭐 인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남중국해라든지 동중국해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가 완전하게 아우르는 이런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지금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압박의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미국이 베이징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 노고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중국 베이징 이런 식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중국이란 말을 빼버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중국의 베이징에서 그냥 베이징으로 바꿨을 때 이 시기가 굉장히 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번 일정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미국의 고위 관리 중에서는 최고의 관리자로 갈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박 4일 코스로 바로 타이완,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로고를 바꿨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미국은 내놓고서 저런 부분들을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현재 굉장히 심도 깊게 바라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어디까지 발생되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계속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쟁 영토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틱톡, 뭐 위챗 얘기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 디지털 영토 정쟁이 굉장히 심하면서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때 많이 하는 게임,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역시 또 한번 제재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엔델스 워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치 회계 의혹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루이싱 커피가 상폐당한 거 아십니까? 이미 상장돼 있어도 어떤 회계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퇴출당하게 되어 있고 또 미국 중국 기업체 중에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거기에 각종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아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온 것을 막고 있는데 지금 아이치 이런 상태에서 아이치의 회계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또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제시하냐면 바로 울프팩 리서치라는 데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냥 말로만 야, 중국, 우리가 보통 중국의 통계 나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중국 통계 믿을 수 있어?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의뢰 중국은 좀 그런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얘기하는 저는 아이치 회계 의혹은 그게 아니라 CCTV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감시를 하고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를 바로 SEC, 바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에다가 내면서 실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그 증거들을 들이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욱더 조직적이고 더욱더 빼박 이런 상태 속에서 저런 조치들이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저 울프백 리서치는 한 가지로 알을 것은 뭐냐면 바로 공매도를 때린 회사라는 점에서 요건 좀 약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치 회계 의혹을 제시했을 때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왔다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회계 의혹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었다, 이게 통리없다 그러면 저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보도 얘기가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앨런 사태 아시죠? 지난 2001년도에 회계 부정 문제 때문에 커다란 파함을 일으켰던 앨런 사태. 우리가 보통 이것을 분식 회계다라고 합니다. 그 한자를 풀어보면 분식은 소위 분가로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것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분가를 실었다. 기업체들의 어떤 매출, 지금 현재 아이치 같은 경우는 매출을 한 20 내지 한 40%를 부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분식 회계,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풀려서 상대적으로 기업이 좋게 보이게 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식 회계다라고 합니다. 근데 2001년도에 이 앨런 사태는 얼마나 파장이 커냐면 당연히 회사는 망했고요. 이 앨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CEO는 무려 제 기억에 24년인가 이
뭐랄까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도 지금 24년이 2001년도에 발생한 거니까요. 아직도 CEO는 복역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이 전방위 압박을 계속 중국에다가 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중국은 과연 어떻게 날까요? 맞받아칠까요? 지난번에 중국이 우리는 이제 지구전을 써야 된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중국의 공산당이 결국은 외부에 자기보다 강한 적과 맞서서 싸울 때 힘이 약하니까 전면전을 붙는 것보다는 굉장히 시간을 길게 끌면서 유리한 승기를 잡았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소위 지구전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와, 근데 딱 그 타이밍에 바로 중국이 늑대 외교를 중단하는 이런 갖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늑대 외교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화해 얘기할 때도 그 상징이 늑대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늑대란 개념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자기한테 해를 끼친 적이 있다면 그 적이 어디 있던 간에 끝까지 찾아가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늑대에 대한 기본적인 본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늑대교를 중단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거기에 첫 마디를 뜬 것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바로 이거 서로 이렇게 극한상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뭐 코미디 프로에도 그런 게 있죠. 대화가 필요해 그러는데 중국과 미국은 대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약간 한 수 접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준비가 됐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맞대응할 거다 그러는데 군사적인 문제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절대 미국과 충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대 일선 부대에서 선 발포는 하지 말라. 라는 이런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뭔가 자꾸만 중국은 물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보나마나 미국과 중국의 지난 1월 달에 맺었던 무역 협상 문제 이것을 두고서도 미국은 당연히 압박하고 공격을 하겠죠. 하지만 중국은 뭐라 할까요? 지금 경제도 아직까지 안 좋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엉망이지 않느냐. 지키고 싶지 않아서 지키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킬 수가 없을 거야 하면서 결국은 뒤로 수유 자세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바로 저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은 지구전을 쓰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국 당국이 소위 우마오당 소위 인터넷 검열 직원들인데 이 우마오당에 대해서 중국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약 했을 때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오히려 보너스를 삭감하고 징계 조치를 취한다. 이 내용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가 되겠죠. 바로 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드디어 지금 중국은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구나. 여러분 혹시 뭐 하나 짚히는 게 없습니까? 시간 끄기 전략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트럼프와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중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드디어 슬슬 결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에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미 민주당이 드디어 전당대회를 시작하고 슐날은 바로 전 대통령이었던 그 연설 잘하기로 유명한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조 바이든 지지 연설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전략이냐. 이건 트럼프와는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유리한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국은 미국의 대선 조 바이든이 현재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조 바이든의 역시 대통령 당선되기를 기원하면서 약간 뒤로 물러서면서 지구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트럼프가 조 바이든이 우세했을 때, 그러니까 샌더스 돌풍이 일어나기 전에 조 바이든이 우세했을 때 아들 문제, 바로 헌터 바이든이죠. 아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바이든이 뭐 친중 쪽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알 텐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따 무엇보다도 시진핑의 최대 정적을 제거할 때 바로 조 바이든이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결정적인 이런 도움을 줬습니다. 자, 그 첫 번이 뭐냐면 바로 2012년도에 가장 최대 정적 중에 하나였었죠. 바로 보시라이. 이 보시라이를 갖다가 제거할 때 바로 조 바이든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보시라이 측근인 왕리준이 보시라이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순탄치가 않았죠. 근데 보통 망명할 때 그냥 망명하지 않죠. 뭔가 핵심 비밀들을 가지고 망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2012년도 바로 6월 달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바이든이 자기 자택에다가 이 시진핑을 초대를 했고 이때 바로 이 왕리진이 전해준 이 비밀 자료들을 전달하면서 결국은 보라시를 제거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조 바이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친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2월 달에 조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때는 또 한 사람의 정적, 소위 장점인파의 가장 뭐랄까요,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강력하게 부각됐던 저윈캉, 이 자료를 또 한번 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 두 정적을 제거하면서 바로 시진핑이 지금 같은 이러한 권력을 누리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했다는 것이 바로 조 바이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쪽보다는 조 바이든이 상대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부통령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이 사람은 일단 캘리포니아의 여검사로서도 이름을 날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카멜라 해리스라는 이 사람인데,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의 가장 강력한 지지는 누가 하느냐, 바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당선 시에도 그렇고 의정 활동할 때도 강력하게 지지를 보냈던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중국계가 강력하게 지지를 보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번에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이긴다면, 그리고 자기가 패배한다면 어쩌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항상 분에 넘치는 너무나 오버페이스 가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어쩌면 미국은 정말 중국 영토가 될 수도 있고 미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워낙 조 바이든이 이 중국과 친하기 때문에 이 바이든을 이끌어서 베이징 바이든이다라고 역시 호칭을 붙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쨌든 이 상황은 질질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주가 내갔을 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마찰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아니면 뭐가 연계돼서 빠졌다, 이거는 별로 큰 의미점은 없을 것 같아 생각합니다. 순간순간 어떤 나뭇잎 정도는 흔들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은 철저하게 시간 벌기 게임, 뒤로 물러서기, 바로 이런 부분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트럼프의 숨겨진 세 가지 카드 눈치채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서 7명은 중국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계속 중국 옥죄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 바이든과 중국과 조 바이든을 연결시키면서 바로 조 바이든에 대한 중국의 친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렇게 좋은 데이터들, 저렇게 시진핑한테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다 보니까 중국도 거기에 보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펜실베니아대에 바로 바이든 연구소의 재단에다가 중국에서 불법 자금들을 또 기부했다, 이런 얘기들도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조 바이든의 아들 바로 헌터 바이든, 굉장히 많이 매스컴을 많이 탔죠. 여기도 또 같이 보답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소위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여러분들 이름에서도 느껴지나요?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결국은 안면 인식 기술에 굉장히 뭐랄까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바로 아들 헌터 바이든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냐, 여러분 안면 인식, 여러분 중국은 텐망이라는 게 있죠.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딱 7초만 되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스캔으로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최근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 유립 문제와 연결된 여기에 사용하는 안면 인식 기술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럼프의 뒤집기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조 바이든을 어떻게든 간에 중국과 연결시키면서 역시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그건 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총선 결과도 나타났었죠. 이번에 무려 압도적인 승리를 여당이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인식이 특히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거대 여당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얘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카드는 바로 뭐냐면 백신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은 소위 양치기 소년, 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계속 거짓말이었는데 지금 11월 이전에 백신이 나온다면 이 상황은 바뀔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항체가 되는 것이 90% 이상 된다면 힘든데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장 트럼프와는 같은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트럼프와는 다르게 냉정하게 목소리했던 것이 누구냐면 파우치 박사인데 파우치가 무슨 소리냐 50%만 백신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명 맞히면 50명이 10,000명을 맞히면 5,000명이 거기서 코로나19로부터 결국은 항체가 생긴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나올 것이 없다는 얘기 나오면서 어쩌면 이 백신 그래서 최근에 뭐 각종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것이 이 판세가 뒤집히느냐 안 뒤집히느냐 그 판세는 바로 두 번째가 뭐냐면 백신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빅카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정말 그래? 아마 그러면서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아마 서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조 바이든이 42년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2년생. 4살 정도가 바로 이 조 바이든이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친다면 대략 79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조 바이든이 어떤 토론이나 이런 데는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토론을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 바이든이 최근에 말 실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저거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대면서 뭐 누구누구의 남편 바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 뉴스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이든의 남편 뭐 바이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말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고 올바름의 정책이 민주당의 정책인데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종 비하 발언을 잘못 얘기하면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한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폴 그루만 교수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대선 토론하지 말고 제발 그 입 다물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대선으로 투표로 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조 바이든 때문에 요번에 민주당의 요번에 대권 잡기가 어쩌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 바로 조 바이든이 요새 상당히 건강성의 문제 때문에 인지력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설령 대선 전에 어차피 조 바이든하고 역시 격렬한 토론을 벌이게 되는 거 아시죠? 예전에도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토론 보는 거 보셨죠? 그때 트럼프는 딴 게 없다는 겁니다. 정책이. 그냥 조 바이든이 혼자 계속 그 시간 내내 떠들게 놔두면 자연적으로 말 실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판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주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로지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도 미 중간에 1차 무역 협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와 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것은 결국은
매수의 찬스지 매도의 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장을 주기 쓴 것은 딱 하나. 결자 해지. 지금 이 장은 뭐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냐면 소위 초저금리, 제로금리 상태 속에서 유동성을 바탕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총통화 증가율, 보통 우리가 총통화 증가율은 M2를 따집니다. 여러분들 서울 집값이 과거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집값은 몇 배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한 5배 정도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M2 총통화 증가율도 거기에 못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4, 5배 올라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1억을 갖고 있었다면 만약에 M2 증가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4배만 증가됐다 하더라도 1억을 갖고 있다면 여름에 돈가치는 얼마가 된 겁니까? 2,500만 원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플레이션 해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입니다. 소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캐시 이즈 트래시. 돈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때는 결국 우리는 뭔가 인플레이션 해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은 항상 재테크를 보셔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매매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코스닥은 이렇게 장대 연봉을 줬죠. 이거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장대 연봉을 주면요. 다음에 물수비가 올라올 때는 일정 부분은 매도를 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얘는 5일이 꺾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5와 20, 5일선과 20 그런데 얘는 5일선이 꺾여 있습니다. 대신 얘는 내려와도 아직 5일선이 외봉이기 때문에 얘는 내려와도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위로 갈 겁니다. 다만 장대 연봉을 위해서 2개나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트윈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일정한 부분은 위에서 매물에 대한 압박은 당분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쪽 아직까지 코스피 쪽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개의 상대 강도를 보면 코스피 쪽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좀 내려갔을 때 저점의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마디존들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위로 올라갈 때는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단들 중에서 위에서 이렇게 장대물 한 번씩 맞은 종목군들은 올라갈 때 일정 부분은 조금 리스크 관리 해주시는 것이 낫겠고요.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군들처럼 새로이 밑에서 숨 쉬는 어떤 매개 순환매로 못 갔던 종목군단들, 소위 소외됐던 종목군단들의 반란 이런 쪽에다가 조금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도요. 먼저 갔던 종목군이 조정을 받을 때, 즉 테슬라를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1,500선과 1,400선 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가격 올라간 다음에 약간 기간적으로 줬다가 다시 한번 점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먼저 올라갔던 종목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다시 마디존을 형성시켜야 또다시 올라가는 것이고 얘들과 가격 차가 굉장히 컸던 그동안의 소외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이들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끝났다가 아니라 얘들이 쉬는 동안에 소외주들이 가격에 키 맞출 게임을 좀 더 진행될 수 있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어떨까요?